자,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한번 볼까요? 그 교재는 지금 424쪽이에요. 424쪽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습니다. 이건 토지에 대한 규제예요. 그래서 원래 이게 공법 쪽에 있다가 공법에 그 국토의계획 및 이혼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 법에 있다가 우리 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지금 작년 32회 때부터 이걸 몽땅 내고 있네요. 작년에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만 무려 3문제, 올해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만 5문제를 냈어요. 여기서. 그래서 엄청 많이 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여러분들이 공법적 색채가 짙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셔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지금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잖아요. 그럼 이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근데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을 만약에 허가구역으로 묶는다. 그럼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해요. 이자가.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토부 장관이, 그다음에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을 묶는다. 그러면 이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지역도 이쪽도 토지거래허가로 묶여 있어요. 여기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 때문에 묶어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을 묶습니다. 그 지정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잖아요. 그럼 어떤 계약을 했을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올해 시험에서 출제가 됐는데 어쨌든 이건 출제가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고 이건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 출제가 이 기준 면적을 정확히 다 물어봤어요. 그러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요.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일정 면적을 초과해야 돼요.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유상계약과 지상권 유상계약이 대상이에요. 이약도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일정 면적을 초과한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매매였잖아요.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환계약을 했다. 허가 받아야 돼요. 근데 무상계약은 증여 대상이 아니고 상속도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에 경매로 취득하잖아요. 이것도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경매는 투기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허가구역 내 토지를 만약에 내가 취득해야 된다. 그러면 경매 물건을 찾아보시면 돼요. 이게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일정 면적을 초과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기준 면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이제 암기할 건데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국토개법 시간에 도시지역을 공부하거든요. 도시지역은 일단 4군데 지역으로 나누거든요. 이게 주상공록이에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건 전국 통일입니다. 그래서 주상공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할 거고 주거지역 내 만약에 토지가 허가구역으로 묶였잖아요. 그러면 6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또 상업지역 내 토지였다. 이게 허가구역 내에 있다. 그러면 이건 150, 공업 쪽도 150이고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하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지정 지역은 역시 60제곱미터 이하였잖아요.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도시지역 밖이었다. 도시지역 밖에 있는 토지는 250제곱미터 이하였다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고요. 농지는 조금 더 크게 거래하니까 500제곱미터, 임야는 대규모로 거래되니까 임야가 상이라는 건 알죠? 그래서 이거는 100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허가구역 지정권자인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사가 지정을 하면서 이 면적을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줄일 때는 10%까지, 넓힐 때는 3배까지, 300%까지 이 면적을 조정해가지고 허가구역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요.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죠. 그럼 이거 주거지역 60제곱미터면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3, 6, 18. 18평 정도 되는 거죠, 지금. 60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축소시키면 6제곱미터까지 갈 수 있죠. 최대화시키면 3배까지 늘릴 수 있으니까 180제곱미터까지 늘릴 수 있거든요. 그럼 6제곱미터 이렇게 이제 10%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강남에 그저 조그만 아파트 있죠. 대지권 있지 않습니까? 강남은 이게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지금. 묶여 있는데 강남은 우리나라에서 묶을 수 있는 거 다 묶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자 투기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에다가 조정대상 지역에다가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강남 지역에서 소규모 아파트예요. 근데 대지권 있지 않습니까? 대지권이 이게 15제곱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60제곱미터 이하라면은 허가받을 필요가 없게 되죠. 이대로 놔두면. 그래갖고 15제곱미터가 피해가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거래가가 10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묶어야 되겠는데 이걸 그래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 전부 다 허가받아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면적 기준을 올해 이 부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렇지 않았는데 이거보다 컸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조정을 했으니까 올해 이걸 그대로 이제 출제했습니다. 물어봤죠, 이거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 암기 들어갈 거예요. 숫자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거래했다. 그러면 허가구역 내 토지였다면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당연히 허가 절차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허가 절차는 전체 그림으로 한 번에 띄우면 이렇게 돼요. 허가 절차가. 그럼 이제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일정 면적을 초과했다. 그럼 이제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해버리면 계약 자체가 무효예요. 물론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유동적 무효라고 공부할 겁니다. 그럼 어쨌든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해보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이제 허가를 미리 신청하는 거죠. 이때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우리 개업공사가 소개했어요. 우리 개업공사에게는 허가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거 의무가 발생되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허가 신청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할 때는요, 무조건 자금조달계획 내야 됩니다. 이것도 작년 시험에서 그냥 물어봤고요. 그러니까 자금조달 무조건 내게 돼 있고, 그럼 허가 신청 들어갔잖아요. 그럼 지체 없이 조사 들어가고요. 허가 불허가 또는 선매가 진행 중이었다면 그 사실을 통지해줘요. 선매가 뭐냐면 먼저 산다란 뜻이거든요. 먼저 선자에다가 살매자인데 이게 토지공사에서요, 허가 신청 들어온 토지에 대해서 공익사업용으로 쓸 토지였다. 그래갖고 시군구청장하고 더 토지 우리가 살 건데 협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래하겠다고 허가 신청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런 사실이 있다면 이걸 통지해 줍니다. 며칠 내줘야 되느냐? 역시 15일이에요. 15일 내 허가증 내주거나 불허가 통지하거나 선매가 진행 중이었다면 그 사실을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만약 그럼 허가 신청 들어갔는데 15일 내 허가 불허가 처분 안 해줬잖아요. 안 하면 이 날이 끝난 다음 날에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15일 내 처리해 주라는 얘기인데 15일 내에 만약에 허가증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허가증 나간 토지가 만약에 농지였어요. 그럼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게 있어야지 내가 취득할 수 있거든요.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아버리면 농지였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다음에 계약서에 거민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거민도장 하나 찍어와야 되는데 허가증이 나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거민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거민을 받은 것으로 봐버려요. 그럼 이번엔 불허가 나갔다. 불허가 나가면 허가를 안 해준 거예요. 이거 거래 안 돼 하고 허가를 안 해줘버리면 이때는 이거를 시군구청장한테 네 사라 그럴 수 있어요. 나 이 토지 팔라겠는데 네가 이거 불허가 했으니까 네가 이 토지를 사라 하고 매수 청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매수자 지정해가지고 뭐 이거를 사게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공시가 기준인데 이거는 매수 청구는 1월 내에 할 수 있어요. 한 달 내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허가증이 나갔든 불허가 통지가 됐든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이의 제기도 역시 한 달 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자 체결해 버리면 계약 자체가 무효고요. 그 다음에 2년 이하의 지역 또는 토지가액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이것도 이번 시험에서 그냥 물어봤어요. 그래서 2년 이하적 또는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사유를 골라라. 이걸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 이때입니다. 이거 외국인 허가제하고 비슷하다는 거 느껴져요? 외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환경 보존지역, 야생생물 특별구역 취급할 때는 미리 허가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안 받으면 무효라고 그랬죠. 처벌도 2년에 2천이었어 그거는. 근데 허가는 이거 2년에 30%에 대한 벌금에 처하고 허가 불허가 처분도 외국인도 15일이었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외국인은요. 그러면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은 외국인 취득 허가를 면제해버려요. 외국인 취득 허가를 받았다. 그럼 토지 허가를 면제해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그건 나중에 다 하기로 하고 허가 절차는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15일 허가 불허가 이 정도만 이해를 해두세요. 그럼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되거든요. 실수요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목적으로 쓰겠다. 정해진 목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목적이 있어야 되고 도시 군계획에 맞아야 되고요. 나아가서 면적도 적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야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이제 차츰차츰 우리가 할 겁니다. 이게 토지거래허가제의 주요 골자였고요. 그럼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은퇴 후에 전원주택지로 내가 이 허가공인 토지를 취득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취득했는데 그렇게 안 쓴다. 그러면 실태조사를 이제 이렇게 매년 1회 이상 시군청해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썼는가 안 썼는가. 그리고 이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라 하고 이행명령을 때립니다. 그래갖고 3개월 내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때리고요. 여기에 불응했잖아요. 그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죠. 그래갖고 이행강제금은 최고 10% 범위 내에서 이행할 때까지 매년 부과됩니다. 물론 이제 이용 의무 기간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 부과를 중지하는데 이행강제금이 떨어진다. 역시 이것도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됐고 이것도 매년 출제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행강제금도 아주 잘못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도 포상금제가 있어요. 그래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뭐 실거래가 위반자, 거짓신고한 자, 이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포상금제가 여기도 있다. 우리 법에도 있어요. 근데 부동산거래신고법에도 포상금제가 있죠. 이 정도. 이게 바로 주요 골자였어요.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좀 어려워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정도만 감 잡아두세요. 자, 이게 이제 부동산거래 신고법. 그래서 부동산거래 신고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그다음에 외국인 취득 신고 허가제,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 이렇게 네 가지가 주 골자고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최소한 6개 이상을 출제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시험 올해 33회 때는 부동산거래 신고법에서 무려 9개를 출제했어요. 9개를. 그래서 이쪽이 지금 비중이 많아졌네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실무로 갑니다.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지금 현재 제가 언급을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여기 이제 임대인분도 계시고 뭐 임차인분도 계실 텐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참 좋은 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실무편인데 실무편의 맨 뒤쪽에 있어요. 주임법은. 그래서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 부분이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우리 쪽에서 다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주임법이 지금 현재 페이지가 거기 592쪽에 있어요. 592쪽. 거기를 펴놓고 그냥 가볍게 팔짱 끼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죠. 그래서 이 법은 이제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전두환 정권 시절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말로 얘기하면 공산주의법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법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서민들한테 강력하게 물권적 효력을 인정해줬고요. 임대인한테는 이런 깡패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이나 만들 수 있는 법이었지. 지금 현재 이 법 만들자고 그러면요. 아마 촛불 시위 일어나고 난리 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은 아주 강력한 법이고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위반되면 다 무효거든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 법의 내용을 우리는 철저히 알고 있어야 되고 실무에서도 손님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부 다 알아보고 찾아오셔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잘 아셔야 되고 그 인터넷상에 잘못된 정보들 엄청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손님하고 상담하면서 이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법하고 우리 쪽하고 겹치고 있는데 내용을 아주 어렵게 내고 있습니다. 무지하게 어렵게 내요. 그러니까 민법과 우리하고 겹치는 게 부동산 실명법, 주임법, 상임법 이 세 가지가 딱 겹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시험에서 어렵게 내고 있어요. 아주 깊이 있게 물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적용 범위인데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쓰면 주된 부분을 주택으로 쓴다? 그럼 보호를 받아요. 임차인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주택이 무허가 주택이든 불법 건축물이든 등기가 안 된 것이든 따지지 않아요. 상가를 만약에 주택으로 쓰겠다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것도 그대로 보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쓰면 다 보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일시사용 주택임대차는 적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박이나 콘도 있죠. 이런 데가 일시사용 주택임대차. 여기는 적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일단 감을 잡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한테 최단 기간을 보호하고 있어요. 임대차 계약의 최단 기간인데 주택임대차 기간 최단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몇 년? 2년을 가고 있고요.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서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2년 미만으로 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이유를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어요. 임차인만. 임대인은 주장 못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얘기죠. 임대인이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이
1년 뒤에 제대하거든. 그러니까 아들한테 이 집을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1년 뒤에는 빼달라 이러는 거예요. 임차인이 철석같이 약속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살아보니까 좋거든. 나 1년 더 살래. 그럼 그냥 보장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약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은 무조건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강행 규정이죠. 그럼 임대인은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깡패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년 미만으로는 정했다. 그 기간의 유예를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임차인은 1년을 살고 나 나갈래. 그럼 돌려줘야 돼요. 근데 또 안 나가고 나 1년 더 살래. 그럼 보장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럼 임대차가 끝났잖아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 그래도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기 때문에 월세는 계속 내줘야 됩니다. 돌려줄 때까지는. 자, 그래서 존속기간, 최단기간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 2년 알고 있고요. 묵시적 갱신이 있어요. 그럼 이걸 법정갱신이라고 부르는데, 묵시라는 말은 뜻이 아무 얘기 안 했다는 얘기죠. 입을 닫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2달 전까지 아무 얘기 안 해버린 거예요. 계약 만료 2달 전까지. 2달 전에 다. 아무 얘기 안 해버리면 계약은 묵시로 갱신되고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임대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요. 다만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묵시갱신이 돼버리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나 보증금을 올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간다는 얘기죠. 그냥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가고. 그럼 이제 묵시적 갱신이 됐지 않습니까? 묵시적 갱신이 됐는데 임차인이 이사 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에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어요. 나 나갈래. 그럼 나갈래 통지해버리면 이 통지를 임대인이 받았지 않습니까? 3개월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줘야 됩니다. 그럼 묵시갱신 규정은 임차인한테 대단히 유리한 규정이죠. 임차인한테.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월세도 증액을 못하고 그대로 2년을 보장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임차인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나 이사 갈래. 그럼 3개월 뒤에는 보증금 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임차인한테 유리한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임대차 계약서 의무를 현재 위반했다. 그럼 묵시갱신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이때는. 그래서 이게 바로 묵시갱신이에요. 이게. 자, 그럼 이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고요. 이제 갱신요구권이 새로 들어왔다는 거 들어봤죠?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으니까, 원래 계약갱신 요구권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주임법에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임차인이 계약 만료 6월에서 2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 대한 갱신을 요구했어요. 요구하게 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그럼 이것도 역시 계약 만료 2달 전까지죠. 이것도. 그러면 정당한 거절 사유는 이제 9가지로 정리가 됐는데,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에 달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거나 목적물을 고의 중과실 파손했거나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라고 해갖고 이거 거절할 수 있어요. 이런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기타 사유들은 이제 나중에 볼 건데, 그래서 결국은 갱신 요건 행사하면 이런 사유가 없다면 갱신을 해줘야 된다. 그럼 이렇게 갱신 요구로 갱신의 임대차는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역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임대차 간주가 되는데, 다만 보증금과 차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묵시갱신과 차이가 지금 여기에 있죠. 묵시로 계약이 갱신됐어요. 그러면 월세를 일방적으로 임대인은 못 올린다고 그랬죠? 근데 갱신료로 갱신했어요. 이때는 월세를 올릴 수 있어요. 즉 임차인이 지가 좋아서 살겠다고 했으니까 대신 갱신을 받아들이되 월세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때 이제 존속기한은 역시 2년으로 간주합니다. 그럼 임차인의 갱신 요건은요, 1회만 허용합니다. 1회만. 1회만 딱 허용하는데, 그럼 이게 뭐냐? 이거죠. 최초의 임대차 계약을 2년을 했어요. 2년 하고, 이게 묵시갱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2년 또 살았어요. 그리고 또 묵시적 갱신이 됐어요. 또 2년 살았어요. 6년 살았죠. 그랬더니 이제 임대인이 나가래. 나 더 이상 계약 연장 안 하겠다. 그러면 임차인은 갱신 요구할 수 있지요. 있죠. 1회만 허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임차인이 행사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묵시갱신이 됐고 2년 살았고 묵시갱신이 됐고 1회를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1회만 허용한다는 얘기는 무조건 한 번만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회만 허용한다. 이게. 그래갖고 요즘 임대인이 월세나 전세금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쫓아내고 싶은데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대째라지. 내가 살 거거든? 나가. 그리고 한 3개월 변했다가 다시 세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법을 강력하게 해버리니까 이걸 임대인들이 잘 안 지키지. 모든 임대인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째라 이거예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임차인이 귀찮으니까 손해배상 청구 안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하더라도요, 이거 금액이 얼마 안 돼요. 내가 물어주겠다 이거지. 좋다 이거지. 물어줄 테니까 너 나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세금이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2억에 살고 있었는데 이게 4억으로 뛴 거야. 또는 5억으로 뛴 거야.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냥 시세에 안 맞게 2억에 살게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올려도 이거 5%밖에 제한 안 되거든. 5% 제한이니까 이거 2억에 올라봤다 400만 원밖에 안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실무에서. 배째라 이거지 그냥. 내가 살 때 그냥 너 무조건 나가라 이거지 그냥. 내가 나중에 그럼 손해배상 해줄게.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럼 또 묵시갱신이 이게 갱신용으로 갱신이 됐지 않습니까? 이번엔 또 어떻게 돼 있냐? 임차인은 또 언제든지 이 경우도 해지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건 법 논리적으로 잘 안 맞죠. 그리고 제가 이걸 엄청 비판을 많이 하는 건데 묵시갱신은 좋아요. 해지통지를 인정하는 거는. 근데 지가 좋아가지고 살겠다고 연장을 해놓고 이제 또 한 6개월 살다가 나 나갈래. 그럼 또 돌려줘야 돼요. 3개월 뒤에. 그죠? 그러니까 묵시갱신이 됐던 갱신욕으로 이 계약이 갱신이 됐던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할 수 있고요. 그러면 해지해버리면 3개월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갖고 그 실무적으로요, 임차인들이 이게 이제 굉장히 유리해진 게 그거예요. 임차인이 있잖아요.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았어. 그럼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이게 내가 입주할 때까지는 딴 데가 살아야 되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혹시 아십니까? 아파트 건축 기간이 홀수가 많아요. 홀수가 많다고요. 통상 3년이 많아. 그럼 보세요. 2년 처음에 계약했어. 그리고 2년 연장하는 거죠. 그럼 묵시갱신이 되면 중간에 깰 수 있잖아, 임차인이. 그죠? 근데 여기서 갱신요건 행사해버리는 거야. 임차인이. 그럼 갱신요건 행사해버렸어요. 그러면 결국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할 수 있죠? 그러면 1년 지나고 해지해버리는 거야. 나 입주한다, 이제. 근데 요 규정이 없을 때는, 요게 없을 때는 임차인이 죽으나 사나 2년 더 살아야 됐지. 입주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빼갖고 가야 돼, 또. 근데 입주 시점에는요, 뺄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요. 지금 여기 임차인들 쭉 살고 있는데 단지가 이제 입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살던 임차인들 다 들러 가잖아요. 여기 누가 오겠어, 안 오겠어? 안 옵니다. 집이 안 빠지는 거야. 이랬었는데 결국은 해지를 해버리니까 갱신 요건이 생기면서 해지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3개월 되는 보장 이거 반환해줘야 되거든. 그럼 반환해줘야 되는데 임대인 쪽에서는 또 어떻게 하느냐. 나 돈 없거든? 임차인 넣고 가거든? 네 알아서 해. 나 몰라. 이런 임차인들 많아요, 또. 결국은 이제 선한 임차인들은, 임대인들은 결국은 그러면 대출 받아가지고 보증금 돌려주는 거예요. 대출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역전세 현상이 벌어진 거지, 또. 제발 좀 살아달라. 이거. 그러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게 임차인한테 더 유리했어, 더. 그래갖고, 갱신 요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묵시갱신이 됐던, 갱신요로 됐던 언제든지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존속기간에 대한 보호였고요. 이제 대항력으로 가볼까요? 그럼 대항력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임차권이 채권이거든요. 채권은요, 특정 상대방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그래요. 물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임차인에게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차의 효력을 원래 임대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임대인뿐만 아니고 이 주택을 산 자, 이 주택을 매수한 자, 이자에게도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것을 대항력이라 한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 동안은 임차인이 쫓겨나지 않고
그냥 계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대항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법 원칙에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원칙이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여기 임차인 을이 들어왔거든요. 을이 들어왔는데 계약기간 1년이 남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갑이 이 주택을 병한테 팔 수 있죠.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원래 법 원칙은 물권은 채권에 우선해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사가지고 내가 살 거거든, 너 나가.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럼 그 손해는 이 을은 원래 갑한테 주장하는 거예요. 네가 파는 바람에 내가 손해입었으니까 네가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할 수, 이게 법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 룰을 깨버린 거예요. 뭔 얘기야? 나 계약기간 1년 더 남았거든? 그때까지 살고 나갈 거거든? 하고 이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것을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그래서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이 원칙을 깨버린 게 바로 대항력이다. 이게. 그러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고선 대항 요건을 갖추는데 대항 요건은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도는 입주했다는 얘기죠. 주민등록은 전입신고한 거 있는 대로 전입신고한 때 있는 것으로 본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입주와 주민등록을 해버리면 다음 날서부터 임차인은 대항력 취득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11월 21일 날 임차인이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을 했어요. 그럼 이 임차인은 11월 22일 0시서부터요. 0시서부터 대항력을 취득해요. 그러면 11월 22일 0시 이후에 이 주택을 취득한 자는 그대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대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임차인이 나갈 때 보증금 반환 의무를 요 양수인이 진다는 얘기죠. 그자가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항력을 임차인이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규정입니다. 이거. 그럼 주택이 팔리더라도 나는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계속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갱신요건 행사 안 했다면 이자에게 갱신요건 행사해버리는 거지. 또 내가 더 살 거거든? 하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바로 대항력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 들어봤죠 또. 그럼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원래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거든요. 근데 임차권이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자기보다 뒤로 오는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권리. 이것이 바로 우선변제권이다. 그래서 이거는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 시에만 문제가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겁니다. 우선변제권은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주택이거든요. 이 주택에 1번에 저당권 채권금액 1억 들어왔고 2번에 임차인이 채권금액 1억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근저당권자가 들어왔는데 얘도 채권금액 1억이에요. 그러면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잖아요.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을 할 때 임차인은 원래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권자들이 먼저 배당을 받고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고 이자는 맨 나중에 남는 금액이 있으면 이제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 룰을 깨버린 거죠. 역시. 그래갖고 임차인이 이렇게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다면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당할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었다. 그럼 채권자 1번 저당권자에게 1억 배당하겠죠. 나머지 5천만 원을 이자 가져가는 거예요. 원래는 법 원칙에는 물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얘가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룰을 깨버린 거죠. 이게 바로 우선 변제권이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등기 없이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위에 따른 배당, 자기보다 뒤로 오는 권리자보다 자기가 먼저 배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선 변제권이다. 그러니까 물권적 효력을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물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임차권이. 그러면 경매 시에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인데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 대항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대항력이라는 것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랬죠. 입주 등록을 하면 다음 날서부터 대항력 취득하죠. 그러면 여기다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찍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좋은 효력이 발생이 돼요. 이게 저도 대학 다닐 때 이 확정일자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 확정일자를 어렸을 때 본 적이 없으니까 교수님이 그냥 확정일자 훅 하고 지나갔어요. 설명을 안 해주시고.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애들한테 물어봐도 모르고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갖고 이제 고민 많이 했었는데 이 확정일자라는 게 날짜가 찍힌 도장 하나 받는 거예요. 날짜가 찍힌 도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서에다가
이제 동사무소 찍어주는 게 지금 사각형으로 찍어주는데 날짜가 찍힌 도장 하나 받는 거예요. 그럼 확정일자 의무는 이 날짜에 이 계약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인도, 주택의 인도, 그다음에 주민등록 전입하고 그다음 확정일자를 받으면 아주 좋은 효력인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얘기죠. 임차인이 11월 21일 날 입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을 했고요. 계약세 확정일자를 찍은 거예요. 이날. 그럼 임차인은 아직 대항력 취득 못했죠. 대항력 취득 못했으니까 11월 22일 날 0시서부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동시에 취득하는 걸 보여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거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일자 이 3박자를 이날 갖췄는데 아직 대항력이 없으니까 이 임차인은 22일 0시서부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모두 취득해요. 그럼 만약에 11월 21일 날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 주택에 들어온 거예요. 11월 21일 날. 그러면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 변제권은 누가 먼저겠습니까? 저당권자가 먼저겠죠.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 아직 취득 못했죠. 당일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모두 같은 날하면 저당권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12월 22일 날 이 주택에 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때는 저당권은 9시 넘어야지 등기할 수 있죠. 여기 임차인은 0시서부터 취득했죠.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먼저다? 임차인이 먼저예요. 임차인이. 이해되세요? 이게 우리는 실무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신축 있죠, 신축. 신규주택. 신축에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신축에는. 그래갖고 임대인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기 전에 임차인이 먼저 들어가는 거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갖고 어쨌든 우리는 날짜로 정확하게 이해했으니까 우선 변제권은 3박자를 갖추되, 즉 입주,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갖추되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선 변제권 역시 생긴다. 그러니까 모두 같은 날이었다면 저당권이 먼저예요. 그럼 저당권이 먼저라는 얘기는 이제 나중에 경매 끝났잖아요. 그럼 저당권자가 이 경우는 먼저죠? 먼저니까 임차인은 이제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그 다음에 그 11월 22일 날 저당권이 들어왔다. 그럼 임차인은 대항력도 먼저고 우선 변제권도 먼저죠. 저당권보다. 그때는 안 쫓겨납니다. 그럼 이제 이 둘의 관계, 개념은 이제 이해했으니까 이 둘의 관계를 한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관계입니다. 이걸 착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이게 주택이에요. 이게 주택인데 소유자이자 임대인이 갑이에요. 여기 먼저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먼저 저당권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임차인 을이 들어왔거든요. 을이 들어왔는데 이자의 계약 기간이 1년 6개월이나 남았어요. 현재. 이 상태에서 이 갑이 이 주택을 병한테 팔았어요. 매매로. 자, 그럼 이 경우에 요 임차인 을은 계약 기간 1년 6개월 동안 더 살고 이사 갈래 하고 이 병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 이 경우는 선순위로 먼저 저당권이 왔지만 매매로 지금 취득하는 자죠. 그러면 매매로 넘어간 경우에 이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아요. 전혀 영향이 없어요. 저당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경매가 아닌 이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있어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저당권은 아무 피해가 없다는 얘기죠.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원래 물권이란 개념은 그 물건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유자가 누군지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지. 그래갖고 결국은 선순위 저당권, 먼저 오는 저당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임차인은 그대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매매의 경우는 우선 변제권이 생길 일이 없어요. 경매의 경우 생긴다고 그랬죠? 배당받을 권리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그대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이 병이 주택을 어떻게 취득했느냐?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이자가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그럼 경매의 경우는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매가 끝나면은 그 물건에 붙어있던 저당권은 모두 말소시켜요. 다. 그러면 얘가 말소가 되는데 요 임차인의 대항력을 그대로 낙찰자한테 그대로 인정을 계속하면
이 주택이 쉽게 가치가 떨어지겠죠. 낙찰되지도 않을 거고 임차인의 보증금 떠나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항력을 그대로 인정을 해버리면 이거 낙찰받은 자가 나중에 보증금 돌려줄 의무가 발생되잖아, 이거. 그러니까 경매로 취득한 자에게는 먼저 저당권이 있다면 얘 때문에 저당권자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때는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먼저 온 저당권이 있다면 경매로 취득한 자를 보호하기 하고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의 대항력을 배제시킵니다. 그럼 이때는 우선 변제권의 문제만 생기죠? 임차인은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고 나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문제예요. 확실히 이해를 해두세요. 그래서 경매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취득자가 매매로 취득했던 증여를 받았던 주택을 증여를 받았던 상속을 받았던 이때는 저당권이 전부 다 살아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대로 대항력을 인정해요. 나 계약기간 동안 살고 나갈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매의 경우는 먼저 오는 저당권이 있다면 얘 때문에 임차인의 대항력을 배제시킵니다. 얘가 피해 입을까 봐. 우선 변제권의 문제만 남죠. 근데 만약에 요 임차인이 가장 먼저 왔어요. 일로. 가장 먼저 와버리면 이 임차인은 이른바 망고 땡이지. 이 주택이 매매로 넘어가든 경매로 넘어가든 관계없이 나 계약기간 동안 계속 살 거거든? 그냥 주장할 수 있죠. 대항력이 먼저니까. 이해되었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다? 그럼 임차인보다 먼저 오는 저당권이 있다. 그럼 그 저당권 때문에 임차인은 무조건 나가야 돼요. 보증금 다 받든 못 받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먼저 저당권이 왔죠? 그럼 이 임차인은 쫓겨납니다. 무조건. 이것 때문에 무조건 쫓겨나요. 경매의 경우는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근데 매매로 취득한 경우는 그냥 계속 살 수 있고요. 근데 이거 나가야 되는데 배당 요구해가지고 요 임차인이 보증금 2억 중에 1억밖에 회수를 못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1억 회수 못한 거 있죠? 이걸 가지고 병에게 주장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조건 나가 있는 얘기예요. 그럼 못 받은 금액은 누구한테? 원임대인, 갑한테 하소연해야지. 근데 경매로 넘어갔으니 회수 못하겠죠? 보증금 1억 날리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관계,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오는 저당권이 있다면 경매의 경우만 내가 쫓겨나는 거다. 대항할 수 없어요. 그때는 우선변제권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경매가 아니라면 이때는 임차인은 계속 계약기간 동안 살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있잖아요. 또 뭐 우선변제권 승계 같은 거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죠. 이 또 최우선 변제권은 이게 여기서 잘못됐구나. 이게 뭔가 하나 잘못된 게 있었는데 최우선 변제권은 가장 먼저 배당을 받아갈 권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소액 임차인.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우선 변제권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경매 시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냥 순위에 관계없이 임차인이 일정 금액에 대해서 먼저 배당을 받아갈 권리. 이것이 최우선 변제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예요. 가장 먼저 배당을 받아갈 권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 이제 시험에 대비하니까 최우선 변제권은 나중에 그렇게 기억할 거예요.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경매 시에 다른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다른 담보권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그러니까 이게 바로 최우선 변제예요.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는 예를 들어서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사례에서 1번에 저당권 먼저 왔죠. 그 다음 두 번째 임차인이 왔는데 이자가 소액 임차인이었어요. 그러면 얘가 먼저 왔지만은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얘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최우선 변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보증금 중 일정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배당을 받아갈 권리다. 따라서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요. 이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있기 전에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들어가면요. 개시결정 등기를 다 하거든요. 이 개시결정 등기를 하기 전까지 입주와 주민등록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랬냐면 가장 먼저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라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한테 최우선 문제를 인정해버리면 임대인이 소액 임차인들 가짜로 만들 수 있죠. 그래갖고 저당권자가 피해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최우선 문제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경매 등기 전까지 입주와 주민등록을 해놔야 돼요. 먼저 들어가 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있어야 되고 보증금액이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갖고 지역별 보증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은 1억 5천 이하 중에서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죠. 서울은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민법에서 세종시 갖고 물어봤던데? 민법에서? 그래도 이 지역들 암기 우리는 안 합니다. 민법처럼 치사한 과목만 이런 거 암기시켜. 예. 그래갖고 민법 교수님이 나한테 문자 찍었어. 교수님 중개법 시간에 우리 민법 교수님 말고 중개법 시간에 세종시 강의하셨나요? 안 했걸랑요? 우린 그런 거 추접스러워서 강의 안 합니다. 그래서. 근데 민법에서 물어봤지 이거. 자, 그래갖고 어쨌든 우리는 과밀억제권역에 살고 있죠. 인천은. 그렇기 때문에 1억 3천만 원 이하 중에서 이제 4,300까지 해주는데 그럼 이게 그 얘기예요. 1억 5천만 원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1억 5천 서울은 이하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서울 소재 주택임대차인데 보증금액이 1억 5천을 넘겼잖아요. 그럼 최우선 문제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천이잖아요. 인천은 과밀억제권역이거든요. 그래서 인천은 1억 3천만 원 보증금이 넘어섰잖아요. 그럼 최우선 문제가 아예 안 돼요. 아예. 이게 소액 임차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액 이하로 와야 돼요. 광역시에 있는 주택이었다면 7천만 원 이하야 되고 인천광역시는 근데 여기 과밀억제권역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지역. 기타 지역은 전부 다 6천만 원 이하야 돼요. 그러니까 요 금액 이하로 와야지만 최우선 변제가 되고 이 금액 중에서 전액이 최우선 문제 되는 게 아니고 일정 금액만 돼요. 그래갖고 서울은 1억 5천만 원 이하 중에서 5천만 원까지 해주고 과밀억제권은 4,300. 그 다음에 여기 광역시는 2,300까지. 기타 지역은 2천만 원까지 해줘.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니까 요거 그냥 값만 잡아두세요. 최우선 변제는 가장 먼저 받아갈 권리인데 일단 경매 등기 전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증금액이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넘기지 않아야 되는 소액 임차인이어야 돼요. 그럼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최우선 변제 요건이 아니에요. 확정일자는 오직 우선 변제권의 요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만 이해해주세요. 최우선 변제 감 잡혔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그래서 우리 인천은 4,300까지는 최우선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있잖아요. 저당을 이 담보가 엄청 많이 잡힌 주택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주택이 시세가 예를 들어 8억짜리인데 여기에 담보가 한 7억 정도 잡혀 있는 거야. 저당이. 그럼 여기는 전세를 넣으면 절대 안 되죠. 전세를 넣으면 절대 안 돼. 월세 내야 되죠. 월세 넣을 때 보증금 잡아야 되죠. 그죠? 보증금 잡을 때 보증금을 얼마로 할 거냐. 이론적으로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원래 월세에 대한 보증금은 10개월치 또는 1년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론적인 뿐이고 최우선 면제 금액으로 잡아야지. 주택이 넘어가더라도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그럼 과밀억제권역은 지금 4,300이 최우선 면제 금액이니까 최고로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이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4,000 또는 5,000 정도 잡아야지. 이해되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이해만 일단 해두시고 이게 최우선 문제였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의 등기 명령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천천히 하는데 임대체계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안 돌려주잖아요. 그럼 등기해놓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대항력 우선변제권 같은 거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임차권의 승계는 사실혼 배우자 승계 규정인데 후의를 하면 되고요. 우리 증액 제한 한 가지 알아두죠. 증액 제한 이거 알아두는데 5% 제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상가법도 그렇고 주임법도 그러는데 둘 다 5%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월세를 올린다, 보증금을 올린다. 그러면 몇 프로 제한이라고? 5%. 20분의 1 초과할 수 없다고 했죠? 20분의 1이 5%라는 거 아시죠? 5%예요. 그러니까 5% 제한이에요. 그럼 만약에 보증금이 1억이었어요. 월세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있었다. 그럼 둘 다 올린다. 그럼 둘 다 올린다면 보증금은
이거 5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죠. 5% 제한이니까. 그다음에 월세는 100만 원이었다면 5만 원 올릴 수 있죠.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증금을 놓고 월세만 올리잖아요. 월세만 올리면 이 500만 원을 전환시켜 이렇게. 요걸로 전환시켜가지고 여기다 5만 몇천 원까지 올릴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니까 5% 제한만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5% 제한이다. 상가법이든 우리든 둘 다 5% 제한이에요. 우리 법은 주임법은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고 상가는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증액 후 1년 내는 다시 증액 못합니다. 다시 증액 못해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거 이것도 이제 흔치는 않은데 이것도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연 1할 10%라든가 또는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 현재 혹시 아세요?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가 몇 프로인지? 지금 3.5예요? 그렇게 올랐나? 아, 3.5? 그렇게 됐나 벌써? 많이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몇 프로라고 돼 있습니까? 3.5 맞아요? 3%. 그러니까 자연수였던 것 같은데 지금 3%입니까 지금? 내일 모레 또 올릴 거예요. 금융통화는 또 열리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3%에다 더하기 2% 그럼 5%죠 둘이. 그러니까 10% 또는 5% 중 낮은 비율 초과 전환 못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5% 제한만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5% 제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고요. 이걸 초과하여 지급된 것은 모두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무효니까.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그래가지고 우리 임대 사업자들 있죠? 그런 게 참 난 좀 그런데 저는 임대 사업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택 임대인인데 이분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예요. 처음에 임차인이 하도 아쉬운 소리 해가지고 불쌍한 척 했어요 또. 그래갖고 월세를 싸게 줬어. 시세가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만 원이었는데 돈 없다고 계속 하니까 그래 50만 원만 하자고 그렇게 해줬어. 이분은 베린 거야. 베린 겁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5% 이상을 못 올려요. 임대사업자들은 못 올립니다. 과태료 맞아요 이거. 더 올리면. 선량한 의미에서 봐줬죠 지금. 근데 시세보다 반값에 줬는데 못 올린다는 거지. 답답하지. 그러니까 임대인이 이런 것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들은요 만땅으로 무조건 갑니다. 그냥 무조건 가요. 그러니까 계약서에다가 120만 원 정도 써놔 그냥 아예. 그리고 100만 원만 줘 그냥. 내가 그동안 세금 낼게 이거. 그리고 올려버린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역효과가 나고 있는 거지. 이게 역효과가 오히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걸 하소연하더라고.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공산주의도 아니고 말이야. 응?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있으니까 괜찮하다고. 종부세 내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싸게 해줘야지.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건데. 근데 그분들은 이게 전부 다다. 그래갖고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잘했죠? 응. 근데 어쨌든 증감 청구권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제공도 천천히 하면 돼요. 그래서 임대차 정보 제공이 있고요. 그 다음 표준계약서 규정도 있고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이제 나중에 이런 줄거리 그러니까 주임법은 주요 줄거리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먼저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도 이해를 해드릴 게 이 정도 필요하다 싶어서 그래서 오늘 갖고 이제 중개 보수 그 다음에 이제 규제에 속하는 이런 내용들은 실생활과 크게 떨어져 있긴 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정도 이 정도는 염두에 두시고 주임법은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이 부분 가지고 기초 입문을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있는데 주임법과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끝났죠 그럼? 예, 그래서 일단 기초과정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우리 휴가 간다면서요.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12월 달에 정식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늘고 있죠 지금.
건강들 주의하시고요. 저는 이제 12월 달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